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입니다. 저자는 황투시안, 출판사는 미디어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황투시안, 베테랑 심리학 멘토, 20여 년간 실용 심리학에 전념하여 심리학 이론을 기업관리, 결혼, 가정, 자녀 교육 등에 성공적으로 접목했다. 중국의 유명 심리학 플랫폼인 이신리를 창립하고 투자하여 재미있고 따뜻한 실용적인 방식으로 사회와 조직, 그리고 개개인에게 가치 있는 심리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네기 연구소에서 시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사람의 사업 성공 여부는 15%가 그의 IQ에 달려있고 나머지 85%는 그의 표현 능력, 즉 인간관계 능력, 말하는 능력, 그리고 남을 설득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한다. 언어는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좌우한다. 말 한마디는 미래의 희망을 보게 할 수도, 삶의 의욕을 순식간에 잃게 할 수도 있다. 말 한마디는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창조할 수도, 생명의 모든 가능성을 꺼트릴 수도 있다. 미국 도서 시장에서는 일주일 만에 무려 20만 권이나 팔린 책이 있다. 순간 부러운 마음에 제목부터 살펴보게 되었다. 이 책의 제목은 30일 만에 당신의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아마도 당장 찾아서 읽어보고 싶겠지만 찾지 못할 것이다. 왜일까? 사실 이 책은 출간 당시 제목 중 라이프를 와이프로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출간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오타를 발견했다. 출판사는 황급히 책을 회수해서 원래 제목으로 바꿔서 시장에 내놓았다. 그러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만에 당신의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일주일에 20만 권이 팔렸는데 30일 만에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한 달에 2권밖에 팔리지 않은 것이다. 20만 권과 2권,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이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남을 더 변화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내가 좀 더 살기 편하다. 물론 우리가 남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데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개선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라는 나름 타당한 이유도 있다. 엄마가 아이의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선생님이 학생의 적극적이지 못한 학습 태도를 바꾸고 부부가 서로의 부정적인 면을 바꾸며 사장이 직원의 비효율적인 일처리 방식을 바꾸는 것, 모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긴 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직설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상대방은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고 되려 갈등만 조장하게 된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포백보다 따뜻하고 남에게 상처 입히는 말은 폭격보다도 깊다. 좋은 말은 강한 추진력을 지니고 폭언은 거대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좋은 마음으로 의견을 냈을지라도 관계를 송두리째 망쳐버리거나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사람은 늘 상대방이 틀렸다고 전제하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고 어떻게든 자신의 무과함을 증명하려는 관성이 있다. 왜 일처리를 똑바로 못해? 방금 청소했는데 너 때문에 또 더러워졌어. 당신은 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 넌 항상 나한테만 그래. 뭔가 익숙한 말이지 않은가? 누군가 이런 말을 했거나 들어봤을 것이다. 때론 우리는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상대방의 잘못을 더 크게 여기고 책임을 전부 떠넘겨 버리곤 한다. 어느 출근길
더글라스는 좁은 도로에 택시 한 대와 승용차 한 대가 서로 대치하면서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 누구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고 도로는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었다. 더글라스는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기사님, 제가 보기에 두 분 중 기사님만 전문 운전사인 듯한데 운전 실력이 없으면 저 좁은 골목길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차를 못 뺄 것 같은데 번거로우시겠지만 기사님께서 차를 좀 빼줄 수 있으신가요? 택시기사는 더글라스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죠. 이건 나밖에 못하겠지. 이렇게 말한 뒤에 곧장 택시에 올라 후진해서 골목을 빠져나갔다. 만일 더글라스가 택시기사에게 양보할 줄 몰라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그런 정신으로 무슨 택시기사를 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작게는 말다툼에서 크게는 몸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을까? 더글라스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택시기사를 운전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치켜세웠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양보도 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웠고 택시기사에게 이 가설을 기꺼이 받아들여 양보할 수 있게 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상대의 잘못을 고쳐주고 싶어서 직접 잘못을 지적한다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말했더라도 상대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 반대로 우선 상대가 옳다고 가정한 다음 그에게 그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선뜻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옳다는 가정에서만 사람은 더 좋게 변화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혜이다. 데일 카네기는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논쟁은 가장 불필요하고 피해야 될 소통 방식이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잘 봐. 네가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해 줄게. 보통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그렇게 애써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쉽게 말다툼을 하게 된다. 다툼 끝에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승리를 거머쥐어도 관계는 이미 틀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말다툼이라는 것이 늘 그렇다. 왜일까? 말다툼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상처 주기라는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신을 향한 상대방의 미움만 증폭시킨다. 자, 그럼 말다툼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우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주자. 인간의 마음속에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언제나 존재한다. 상대방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당신이 그를 존중하고 중시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그는 비로소 기꺼이 당신의 지적과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좋은 분위기에서 부드러운 말투로 조언한다면 상대방은 기꺼이 조언을 받아들인다. 상대방에게서 장점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중에 양이, 양 중에는 음이 있듯 무슨 일이든 두 존재는 서로 보완하며 발전하므로 우리가 찾으려 한다면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 옷차림을 예로 들어보자. 만약 어떤 사람이 완전히 해진 옷을 입고 심지어 씻지도 않아서 더럽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의 어떤 장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일단 옷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보니 검소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또 그런 모습으로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니 다른 사람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용기와 당당함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긍정적인 동기가 하나쯤은 있다고 한다. 행동은 잘못됐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안에 있는 긍정적인 동기는 인정해줘야 한다. 마트에서 무언가를 훔친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도둑질이라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되었지만 그 안에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활이 정말 어려워서 또는 굶주리고 있을 가족들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우리가 상대방의 긍정적인 동기를 알아주고 능력을 인정해줘야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고 윽박 지르는 것은 그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에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한 것을 보니 당신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가 보군. 하지만 당신이 대담한 일에 썼던 두뇌를 더 나은 일에 쏟는다면 분명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주변 사람에게 이 방법을 시도해보자. 당신은 분명 이 기술에 빠져들 것이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선 그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준 다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자. 성격이 솔직한 것이 아니라 소통할 줄 모르는 것이다. 완곡한 말로 대화를 하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고급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이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선비의 강직함을 고상한 품성으로 여기며 본받기를 강요받았지만 사실 이는 감정지수가 낮은 사람들에게 보낸 동정 섞인 표현에 불과하다. 말을 너무 강직하게 하는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사람 댐댐이가 정직한 것은 장점이지만 너무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단점이다. 설령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막말에 적응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햇살처럼 밝고 따뜻하게 해준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의 말은 마치 찔러도 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 속의 칼처럼 주변 사람들을 떨게 한다. 따라서 말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교양에 더 가깝다.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더 높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만큼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곳도 높아진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성격과 전혀 상관없다. 천성이 강직한 사람 중에서도 대화에 능통한 달인들이 많다. 말을 잘 할 줄 아는 것은 하나의 능력이다. 그리고 능력은 학습을 통해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 말의 변화는 일상 곳곳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말하는 습관을 바꾸고 더욱 탁월한 표현 방식을 배우면 사고 방식과 소통 능력, 사람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신념까지도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말을 잘하게 되면 평생 득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벽에 부딪힐 것이다. 인생의 변화는 말하는 습관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운 좋게 벼락부자가 된 사장이 비싼 페라리 자동차를 한 대 장만해서 고향으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그때 친한 고향 동생이
우물쭈물 다가오더니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차를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인색해 보이기 싫었던 장 사장은 흔쾌히 차 키를 건네며 좋은 시간 보내라고 통 크게 말했다. 동생이 차를 끌고 간 지 1시간쯤이 흘렀을까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바로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다. 장 사장은 2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였을 것이다. 첫 번째, 뭐라고? 크게 났어? 말도 안 돼. 내 15억. 산지 아직 1달도 안 지났는데. 두 번째, 괜찮아? 일단 진정해. 다치진 않았지? 너랑 여자친구는 다 무사하지? 첫 번째 반응은 일에 대한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사람에 대한 반응이다. 첫 번째 반응에서는 따뜻함을 전혀 느낄 수 없지만 두 번째 반응에서는 따뜻한 느낌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블랙홀 같은 사람은 주로 첫 번째 반응을 보이고 그의 초점은 언제나 일에 맞춰져 있다. 반면에 태양 같은 사람은 두 번째 반응을 보이고 언제나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많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보다 일에 더 관심을 가진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어렸을 적 한 번쯤은 유리잔을 깨트리거나 무언가를 망가뜨린 경험이 있다. 그 상황에서 깜짝 놀라 얼어붙어 있는 당신에게 부모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를 대하는 부모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니? 몇 번을 깨트리는 거야? 그렇게 조심하라고 해도 왜 못 알아듣는 거야? 더 심하게는 매를 들기도 했을 것이다. 깨진 유리잔만 보고 벌벌 떨고 있는 아이는 보지 못한 채 말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초점을 둔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 먼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부드럽게 물었을 것이다. 어디 보자. 다친 곳 없니? 위험하니까 우선 여기 앉아있어. 엄마가 치우고 올게. 부모의 이런 관점과 보호 아래 자란 아이는 분명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더 큰 따뜻함과 행복감을 느낀다. 나는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자기도 모르게 화부터 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부모들을 많이 본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가난한 부모는 풍족한 마음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다. 자신이 어릴 적부터 대우받던 대로 자신의 아이를 대할 가능성이 크다. 일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하면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타격을 입힌다. 나에게 심리학을 배우는 학생 중에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다. 한 번은 그가 나에게 심리학을 배우게 된 계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그의 변호사팀 7명 모두가 함께 업무를 보러 가야 했다. 이동할 차량은 2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의 차, 또 다른 하나는 직원들의 차였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차를 타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았다. 자신의 노력과 총명한 두뇌로 이루어낸 업적들, 그리고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동료들. 내가 그동안 줄곧 일만 대하며 살았구나.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한다. 일만 대하는 그의 모습에 동료들은 차가움을 느껴 점점 멀어지고 만 것이었다. 모든 것에서 사람보다 일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얻은 성공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그의 시선 속에 사람이 없는데 주변에 어떻게 사람이 있겠는가? 그의 성공은
표면상의 숫자에 불과하고 그의 현실은 고독과 피로, 그리고 비참함만 가득하다. 한 학자가 유명한 교수의 집에 초대되어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그가 교수의 집에 들어섰을 때 교수의 5살 된 딸이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를 본 학자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칭찬했다. 너는 참 예쁘고 귀엽게 생겼구나. 이 말은 평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을 들은 교수의 표정은 살짝 어두워졌다. 딸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 교수는 학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방금 건넨 그 칭찬은 오히려 제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쁘고 귀여운 것은 타고난 것이지 아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을 들으면 아이는 그것이 자신의 재주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외모로 다른 아이들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죠. 교수의 교육 이념에 감명받은 학자는 교수에게 사과했고, 그런 그에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 딸의 미소와 예의를 칭찬해 주세요. 그건 아이가 직접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니까요. 몇몇 부모들은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것이 아이를 망치는 줄도 모르고 말이다. 집 밖에서는 그 누구도 그들처럼 과하게 아이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 맹목적인 칭찬에 익숙한 아이는 누군가의 작은 지적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아이를 칭찬할 때는 아이가 노력한 부분과 그로 얻은 결과를 더 많이 칭찬해 줘야 한다. 어느 번화가 초입에 두 분식집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두 집 모두 라면 맛이 훌륭한데 이상하게도 장 사장 가게 매출이 항상 김 사장 가게 매출보다 높다. 이유는 무엇일까? 김 사장은 손님들이 라면을 주문할 때 매번 달걀 추가하세요? 라고 묻는다. 그러면 어떤 손님은 추가한다고 말하고 어떤 손님은 안 한다고 말한다. 장 사장도 손님들에게 묻는다. 그런데 질문이 조금 다르다. 달걀은 하나만 추가하시겠어요? 아니면 2개 추가하시겠어요? 그러면 손님들은 왠지 모를 미안한 마음에 하나 아니면 2개 중 하나를 고르고 극소수의 손님만 안 한다고 말한다. 달걀 1~2개가 쌓여 자연스레 매출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장 사장이 김 사장보다 달리 한 일은 한 가지이다. 바로 손님들은 모두 달걀을 원한다라는 가설을 세운 것 뿐이다. 심리학에서는 미안함을 느끼는 심리를 불확실한 감정 상태라고 말한다. 이런 불확실한 감정은 타인에 의해서 쉽게 조종당하고 결국에는 피동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에게 유리한 가설을 세워서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하면 상대방을 더욱 쉽게 설득할 수가 있다. 인간은 논리적인 동물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논리를 흔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짧은 순간에 바꾸는 것은 당연히 더욱 어렵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쉬운 가설을 제시해야 한다. 이 가설이 받아들여지면 이어서 제시하는 내용은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 씨는 한 케이블 공장의 화물차 운전기사였다. 하루는 그의 사장이 내가 진행하는 심리학 수업을 들으러 와야 했는데 마침 사장의 운전기사가 일이 생겨서 휴가를 신청했고 김 씨가 사장의 차를 대신 몰게 되었다.
오전 수업이 끝난 뒤 사장은 김 씨와 밥을 먹으며 오전 내내 무엇을 했냐고 물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차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김 씨의 대답을 들은 사장은 기름값을 쓰느니 차라리 수업료를 내고 강의실에서 자게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김 씨를 데리고 오후 수업에 함께 들어왔다. 그런데 강의실에서 김 씨는 잠을 자기는커녕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씨는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수업 시간에 강사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은 자기가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은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평생 운전기사 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다른 업무를 한번 맡겨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김 씨의 말에 사장은 흔쾌히 그에게 다른 업무를 주었다. 그렇게 김 씨는 영업사원이 되었고 그 후에 3년 동안 그는 판매 부문에서 1위를 달성했다. 이때에도 김 씨는 마음속에 이 세상은 자기가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을 새기고 있었다. 현재 성적에 만족해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 씨는 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우리 회사 플라스틱 케이블 껍질은 전부 외주를 맡겨서 들여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 외주일을 제게도 주신다면 제가 한번 창업해서 납품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장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게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김 씨에게 주문서를 몇 개 넘겨주었다. 그렇게 김 씨는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직원이 300에서 4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공장으로 발전했다.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똑같은 날의 연속으로 여겨 변화 없이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새로운 날로 여겨 끊임없이 돌파를 시도한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무엇일까? 전자는 보이지 않는 틀에 갇혀서 변화할 엄두를 내지 않는다. 반면 후자는 인생은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틀을 깨고 나와 자신의 인생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게 한다. 이 세상은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는 이상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 한마디는 김 씨의 인생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왔다. 말의 위력은 이처럼 크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오게 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남에게 틀을 씌운다. 이 틀은 보이지 않는 족쇄와 같아서 자신이 묶일 줄도 모른 채 그저 신세 한탄만 하며 평생을 보내게 한다. 자신의 삶의 성과가 있길 바란다면 우선 이 보이지 않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의 초점은 보통 과거에 잃어버린 것에 맞춰져 있다. 이때 시간의 틀을 조금 전환하여 초점을 미래에 얻을 것에 맞추면 공경은 자연스레 해결된다. 아마 누구나 과거에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당시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고 심지어 죽음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별것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마주친 어려움을 현재라는 시간의 틀에서 보면 변함없이 어렵다. 그러나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진다. 그냥 지나가는 일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타임라인의 위력이고 가장 좋은 공경 탈출 방법이다. 다음은 미래의 틀을 이용한 효과 만점의 질문들이다. 10년 후의 당신은 오늘 내린 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미래의 당신이 현재의 당신에게 조언한다면
그는 당신에게 뭐라고 말할까? 현재 당신의 모습을 미래의 당신이 만족해야 할까? 미래의 당신은 현재 당신이 한 행동으로 어떤 대가를 치를까?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관건은 현재의 당신이 그것을 문제로 삼았다는 것이다.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신념은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서로 다른 행동은 각기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신념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를 간접적으로 결정한다. 생각하는 것만 바꿔도 인생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변한다.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이자 철학가인 소크라테스는 날카롭게 질문하던 이미지와는 달리 집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면모를 지녔다고 한다. 소위 세계 4대 추남에 속한 그에게는 의외로 아주 아름다운 그러나 괴팍한 성격의 아내가 있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아내가 부탁한 것을 완전히 잊은 채 광장에서 사람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자 아내는 그에게 욕을 퍼붓고 옆에 있는 더러운 물을 떠서 그의 몸에 쏟아 부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크게 화를 내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의연하게 옷에 묻은 물을 털고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면 비가 오기 마련이지. 누군가 그에게 왜 저런 아내와 결혼을 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승마술에 능한 자는 거친 말을 자주 몰았기에 그 지경에 오른 것이다. 내가 아내와 잘 지낼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다. 그가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알겠는가? 그는 문제를 대할 때 자유자재로 틀을 바꿀 수 있었다. 그에게 사나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수련 대상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을 바꿔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더 아름답게 보인다. 다른 사람의 비판과 질책을 받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화가 나는가? 그러면 당신은 현재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인생은 능동적인가 피동적인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의미의 틀을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신체가 우리의 생명의 하드웨어라면 신념은 소프트웨어이다. 사람은 매일 각종 정보를 접하고 뇌 속에 입력한다. 그리고 뇌 속의 신념의 연산을 거쳐 하나의 행동을 출력하고 이 행동은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며 그 결과가 쌓여서 인생을 구성한다. 우리는 사건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배우고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 또 스스로 책임지려 하고 전체적인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모든 것을 목표 실현에 필요한 자원으로 바꿀 수 있다. 의미의 틀 바꾸기 방법은 평생을 바다 위를 누빈 베테랑 선장과 같다. 일단 목표를 잡으면 바다의 풍향이 어떻게 바뀌든 돛을 조종해서 사방에 불어오는 바람을 목적지까지 가는 동력으로 바꾼다. 좌절에 대처하는 능력이란 무엇일까? 우선 자신감과 자존감, 이 두 가지 심리학 용어부터 알아보자. 자신감은 본인이 특정 상황을 성공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평가이다. 이 정의에서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이 자신감에 대해서 편파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항상 특정 상황이라는 꽤나 구체적인 범위를 소홀히 한다. 내 수업에 꼭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다.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항상 학생에게 되묻는다. 정말로 자신이 없나요? 진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다는 거에는
매우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학생들은 보통 할 말을 잇는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질문을 한다. 밥 먹는 것에는 자신이 있나요? 그건 물론이죠. 길을 걷는 것은요? 자신 있죠. 그런데도 자신이 없다고 말한다고요? 특정 무언가를 할 때 자신이 없다는 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없나요? 맞아요. 예를 들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말을 하는 것이죠. 위의 대화에서 눈치챘겠지만 자신감에는 특정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으며 그 일을 완수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만약에 그 상황을 잘 대처할 능력을 지녔다면 자신 있게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다. 그 능력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다. 사람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며 아주 정상적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누군가에게 자신감을 강요하지 말자. 특히 자녀에게는 더욱더 말이다. 아이가 자신 없어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치는데 이건 진짜 자신감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맞다.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은 자존감이 낮은 것이다. 자존감이란 무엇일까? 자존, 즉 자기 존중은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진행해 얻은 결과이다. 즉 자신의 종합적인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한 인정이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서로 무엇이 다른지 분별할 수 있겠는가? 자신감은 특정 상황을 자신이 잘 대처해 내리라는 믿음이고 자존감은 자신의 종합적인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어떤 일을 완수해낼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도 된다. 아직 그 일을 완수할 능력이 없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이고 변화하는 존재이다. 오늘은 할 수 없더라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음 날에는 해낼 수도 있다. 어떤 사건에 의해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자존감은 자아 가치에서 비롯된다. 직관적으로 자아 가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대화를 예로 들어보겠다. 당신이 골동품 애호가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당신은 1,000만 원 정도를 지불해서 오래된 팔찌를 샀습니다. 듣기로는 청나라 시대 서태후가 찾던 것으로 실제 가치는 10억 원을 웃돈다고 합시다. 그런 귀한 물건을 단돈 1,000만 원에 얻었지만 당신의 마음은 뒤숭숭하죠. 왜일까요? 이유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 감정사에게 들고 간 당신은 팔찌를 요리조리 살피는 감정사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매우 심란할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그 물건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전문가의 말을 믿게 됩니다. 만약 진품이라고 하면 당신은 천국에 간 듯한 느낌일 것입니다. 반대로 가품이라면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진 느낌이겠죠? 다른 사람의 한마디가 이처럼 당신의 기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이 골동품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이 이 골동품의 가치를 확실하게 잘 알고 있다면 전문가의 말에 신경을 쓸까요? 아니죠. 같은 이치로 만일 당신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매우 확신한다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웃을 때 속으로 그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 아마존에 사는 네가 어떻게 나의 가치를 알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람의 가치도 물건의 가치와 같습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매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확히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희노애락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단단히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높은 자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비교적 낮은 자아 가치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쉽게 휘둘린다. 그들의 감정은 타인 혹은 환경에 의해서 조종이 되며 다른 사람의 작은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자극을 받고 자신이 막대한 상처를 입는다고 생각한다. 그 까닭은 그들이 마치 가치의 불확실한 골동품처럼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외부 평가나 자신이 한 일의 가치로 자신을 평가한다. 그들은 자기 가치의 결정권을 손수 타인에게 돌려주고 동시에 자신의 인생 리모컨 역시 타인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조종하도록 만든다. 많은 부모가 심리학을 잘 몰라서 무지해서 뜻하지 않게 무의식 중에 아이에게 상처를 준다. 그게 진심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이미 성인이 된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가 해주지 못한 것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긍정과 인정, 그리고 격려를 해줄 수 있다. 스스로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상 그 누가 인정해주겠는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새로운 평가를 해보자. 마지막으로 우리 자존감은 스스로에게 내린 자기 가치의 평가라는 것을 잊지 말자. 또한 모든 평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이라는 것이 없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생각하면 10점인 것이고 0점이라고 생각하면 0점인 것이다. 신념이 자신의 세계를 결정짓는다. 자신을 사랑하자. 지금 바로 자신에게 새로운 평가를 할 기회를 주자.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입니다. 저자는 황투시안, 출판사는 미디어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황투시안, 베테랑 심리학 멘토, 20여 년간 실용 심리학에 전념하여 심리학 이론을 기업관리, 결혼, 가정, 자녀 교육 등에 성공적으로 접목했다. 중국의 유명 심리학 플랫폼인 이신리를 창립하고 투자하여 재미있고 따뜻한 실용적인 방식으로 사회와 조직, 그리고 개개인에게 가치 있는 심리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네기 연구소에서 시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사람의 사업 성공 여부는 15%가 그의 IQ에 달려있고 나머지 85%는 그의 표현 능력, 즉 인간관계 능력, 말하는 능력, 그리고 남을 설득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한다. 언어는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좌우한다. 말 한마디는 미래의 희망을 보게 할 수도, 삶의 의욕을 순식간에 잃게 할 수도 있다. 말 한마디는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창조할 수도, 생명의 모든 가능성을 꺼트릴 수도 있다. 미국 도서 시장에서는 일주일 만에 무려 20만 권이나 팔린 책이 있다. 순간 부러운 마음에 제목부터 살펴보게 되었다. 이 책의 제목은 30일 만에 당신의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아마도 당장 찾아서 읽어보고 싶겠지만 찾지 못할 것이다. 왜일까? 사실 이 책은 출간 당시 제목 중 라이프를 와이프로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출간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오타를 발견했다. 출판사는 황급히 책을 회수해서 원래 제목으로 바꿔서 시장에 내놓았다. 그러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만에 당신의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일주일에 20만 권이 팔렸는데 30일 만에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한 달에 2권밖에 팔리지 않은 것이다. 20만 권과 2권.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이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남을 더 변화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내가 좀 더 살기 편하다. 물론 우리가 남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데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개선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라는 나름 타당한 이유도 있다. 엄마가 아이의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선생님이 학생의 적극적이지 못한 학습 태도를 바꾸고 부부가 서로의 부정적인 면을 바꾸며 사장이 직원의 비효율적인 일처리 방식을 바꾸는 것 모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긴 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직설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상대방은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고 되려 갈등만 조장하게 된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포백보다 따뜻하고 남에게 상처 입히는 말은 폭격보다도 깊다. 좋은 말은 강한 추진력을 지니고 폭언은 거대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좋은 마음으로 의견을 냈을지라도 관계를 송두리째 망쳐버리거나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사람은 늘 상대방이 틀렸다고 전제하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고 어떻게든 자신의 무과함을 증명하려는 관성이 있다. 왜 일처리를 똑바로 못해? 방금 청소했는데 너 때문에 또 더러워졌어. 당신은 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 넌 항상 나한테만 그래. 뭔가 익숙한 말이지 않은가? 누군가 이런 말을 했거나 들어봤을 것이다. 때론 우리는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상대방의 잘못을 더 크게 여기고 책임을 전부 떠넘겨 버리곤 한다. 어느 출근길 더글라스는 좁은 도로에 택시 한 대와 승용차 한 대가 서로 대치하면서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 누구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고 도로는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었다. 더글라스는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기사님, 제가 보기에 두 분 중 기사님만 전문 운전사인 듯한데 운전 실력이 없으면 저 좁은 골목길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차를 못 뺄 것 같은데 번거로우시겠지만 기사님께서 차를 좀 빼줄 수 있으신가요? 택시기사는 더글라스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죠. 이건 나밖에 못하겠지. 이렇게 말한 뒤에 곧장 택시에 올라 후진해서 골목을 빠져나갔다. 만일 더글라스가 택시기사에게 양보할 줄 몰라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그런 정신으로 무슨 택시기사를 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작게는 말다툼에서 크게는 몸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을까? 더글라스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택시기사를 운전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치켜 세웠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양보도 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웠고 택시기사에게 이 가설을 기꺼이 받아들여 양보할 수 있게 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상대의 잘못을 고쳐주고 싶어서 직접 잘못을 지적한다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말했더라도
상대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 반대로 우선 상대가 옳다고 가정한 다음 그에게 그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선뜻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옳다는 가정에서만 사람은 더 좋게 변화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혜이다. 데일 카네기는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논쟁은 가장 불필요하고 피해야 될 소통 방식이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잘 봐. 네가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해 줄게. 보통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그렇게 애써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쉽게 말다툼을 하게 된다. 다툼 끝에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승리를 거머쥐어도 관계는 이미 틀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말다툼이라는 것이 늘 그렇다. 왜일까? 말다툼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상처 주기라는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신을 향한 상대방의 미움만 증폭시킨다. 자, 그럼 말다툼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우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주자. 인간의 마음속에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언제나 존재한다. 상대방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당신이 그를 존중하고 중시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그는 비로소 기꺼이 당신의 지적과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좋은 분위기에서 부드러운 말투로 조언한다면 상대방은 기꺼이 조언을 받아들인다. 상대방에게서 장점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중에 양이, 양 중에는 음이 있듯 무슨 일이든 두 존재는 서로 보완하며 발전하므로 우리가 찾으려 한다면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 옷차림을 예로 들어보자. 만약 어떤 사람이 완전히 해진 옷을 입고 심지어 씻지도 않아서 더럽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의 어떤 장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일단 옷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보니 검소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또 그런 모습으로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니 다른 사람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용기와 당당함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긍정적인 동기가 하나쯤은 있다고 한다. 행동은 잘못됐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안에 있는 긍정적인 동기는 인정해 줘야 한다. 마트에서 무언가를 훔친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도둑질이라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되었지만 그 안에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활이 정말 어려워서 또는 굶주리고 있을 가족들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우리가 상대방의 긍정적인 동기를 알아주고 능력을 인정해줘야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고 윽박 지르는 것은 그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에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한 것을 보니 당신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가 보군. 하지만 당신이 대담한 일에 썼던 두뇌를 더 나은 일에 쏟는다면 분명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주변 사람에게 이 방법을 시도해보자. 당신은 분명 이 기술에 빠져들 것이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선 그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준 다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자. 성격이 솔직한 것이 아니라 소통할 줄 모르는 것이다. 완곡한 말로 대화를 하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고급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이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선비의 강직함을 고상한 품성으로 여기며 본받기를 강요받았지만 사실 이는 감정지수가 낮은 사람들에게 보낸 동정 섞인 표현에 불과하다. 말을 너무 강직하게 하는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사람 됨됨이가 정직한 것은 장점이지만 너무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단점이다. 설령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막말에 적응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햇살처럼 밝고 따뜻하게 해준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의 말은 마치 찔러도 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 속의 칼처럼 주변 사람들을 떨게 한다. 따라서 말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교양에 더 가깝다.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더 높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만큼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곳도 높아진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성격과 전혀 상관없다. 천성이 강직한 사람 중에서도 대화에 능통한 달인들이 많다. 말을 잘 할 줄 아는 것은 하나의 능력이다. 그리고 능력은 학습을 통해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 말의 변화는 일상 곳곳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말하는 습관을 바꾸고 더욱 탁월한 표현 방식을 배우면 사고방식과 소통 능력, 사람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신념까지도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말을 잘하게 되면 평생 득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벽에 부딪힐 것이다. 인생의 변화는 말하는 습관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운 좋게 벼락부자가 된 사장이 비싼 페라리 자동차를 한 대 장만해서 고향으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그때 친한 고향 동생이 오물쭈물 다가오더니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차를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인색해 보이기 싫었던 장 사장은 흔쾌히 차 키를 건네며 좋은 시간 보내라고 통 크게 말했다. 동생이 차를 끌고 간 지 1시간쯤이 흘렀을까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바로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다. 장 사장은 2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였을 것이다. 첫 번째, 뭐라고? 크게 났어? 말도 안 돼. 내 15억. 산지 아직 1달도 안 지났는데. 2번째, 괜찮아? 일단 진정해. 다치진 않았지? 너랑 여자친구는 다 무사하지? 첫 번째 반응은 일에 대한 반응이고 2번째 반응은 사람에 대한 반응이다. 첫 번째 반응에서는 따뜻함을 전혀 느낄 수 없지만 2번째 반응에서는 따뜻한 느낌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블랙홀 같은 사람은 주로 첫 번째 반응을 보이고 그의 초점은 언제나 일에 맞춰져 있다. 반면에 태양 같은 사람은 2번째 반응을 보이고 언제나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많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보다 일에 더 관심을 가진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어렸을 적 한 번쯤은 유리잔을 깨트리거나 무언가를 망가뜨린 경험이 있다. 그 상황에서 깜짝 놀라 얼어붙어 있는 당신에게 부모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를 대하는 부모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니? 몇 번을 깨트리는 거야? 그렇게 조심하라고 해도 왜 못 알아듣는 거야? 더 심하게는 매를 들기도 했을 것이다. 깨진 유리잔만 보고 벌벌 떨고 있는 아이는 보지 못한 채 말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초점을 둔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 먼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부드럽게 물었을 것이다. 어디 보자. 다친 곳 없니? 위험하니까 우선 여기 앉아 있어. 엄마가 치우고 올게. 부모의 이런 관점과 보호 아래 자란 아이는 분명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더 큰 따뜻함과 행복감을 느낀다. 나는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자기도 모르게 화부터 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부모들을 많이 본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가난한 부모는 풍족한 마음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다. 자신이 어릴 적부터 대우받던 대로 자신의 아이를 대할 가능성이 크다. 일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하면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타격을 입힌다. 나에게 심리학을 배우는 학생 중에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다. 한 번은 그가 나에게 심리학을 배우게 된 계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그의 변호사팀 7명 모두가 함께 업무를 보러 가야 했다. 이동할 차량은 2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의 차, 또 다른 하나는 직원들의 차였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차를 타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았다. 자신의 노력과 총명한 두뇌로 이루어낸 업적들, 그리고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동료들. 내가 그동안 줄곧 일만 대하며 살았구나.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한다. 일만 대하는 그의 모습에 동료들은 차가움을 느껴 점점 멀어지고 만 것이었다. 모든 것에서 사람보다 일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얻은 성공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그의 시선 속에 사람이 없는데 주변에 어떻게 사람이 있겠는가? 그의 성공은 표면상의 숫자에 불과하고 그의 현실은 고독과 피로, 그리고 비참함만 가득하다. 한 학자가 유명한 교수의 집에 초대되어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그가 교수의 집에 들어섰을 때 교수의 5살 된 딸이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를 본 학자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칭찬했다. 너는 참 예쁘고 귀엽게 생겼구나. 이 말은 평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을 들은 교수의 표정은 살짝 어두워졌다. 딸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 교수는 학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방금 건넨 그 칭찬은 오히려 제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쁘고 귀여운 것은 타고난 것이지 아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을 들으면 아이는 그것이 자신의 재주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외모로 다른 아이들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죠. 교수의 교육 이념에 감명받은 학자는 교수에게 사과했고, 그런 그에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 딸의 미소와 예의를 칭찬해 주세요. 그건 아이가 직접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니까요. 몇몇 부모들은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것이 아이를 망치는 줄도 모르고 말이다. 집 밖에서는
그 누구도 그들처럼 과하게 아이를 칭찬해주지 않는다. 맹목적인 칭찬에 익숙한 아이는 누군가의 작은 지적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아이를 칭찬할 때는 아이가 노력한 부분과 그로 얻은 결과를 더 많이 칭찬해줘야 한다. 어느 번화가 초입에 두 분식집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두 집 모두 라면 맛이 훌륭한데 이상하게도 장 사장 가게 매출이 항상 김 사장 가게 매출보다 높다. 이유는 무엇일까? 김 사장은 손님들이 라면을 주문할 때 매번 달걀 추가하세요? 라고 묻는다. 그러면 어떤 손님은 추가한다고 말하고 어떤 손님은 안 한다고 말한다. 장 사장도 손님들에게 묻는다. 그런데 질문이 조금 다르다. 달걀은 하나만 추가하시겠어요? 아니면 2개 추가하시겠어요? 그러면 손님들은 왠지 모를 미안한 마음에 하나 아니면 2개 중 하나를 고르고 극소수의 손님만 안 한다고 말한다. 달걀 한두 개가 쌓여 자연스레 매출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장 사장이 김 사장보다 달리 한 일은 한 가지이다. 바로 손님들은 모두 달걀을 원한다라는 가설을 세운 것 뿐이다. 심리학에서는 미안함을 느끼는 심리를 불확실한 감정 상태라고 말한다. 이런 불확실한 감정은 타인에 의해서 쉽게 조종당하고 결국에는 피동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에게 유리한 가설을 세워서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하면 상대방을 더욱 쉽게 설득할 수가 있다. 인간은 논리적인 동물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논리를 흔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짧은 순간에 바꾸는 것은 당연히 더욱 어렵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쉬운 가설을 제시해야 한다. 이 가설이 받아들여지면 이어서 제시하는 내용은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 씨는 한 케이블 공장의 화물차 운전기사였다. 하루는 그의 사장이 내가 진행하는 심리학 수업을 들으러 와야 했는데 마침 사장의 운전기사가 일이 생겨서 휴가를 신청했고 김 씨가 사장의 차를 대신 몰게 되었다. 오전 수업이 끝난 뒤 사장은 김 씨와 밥을 먹으며 오전 내내 무엇을 했냐고 물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차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김 씨의 대답을 들은 사장은 기름값을 쓰느니 차라리 수업료를 내고 강의실에서 자게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김 씨를 데리고 오후 수업에 함께 들어왔다. 그런데 강의실에서 김 씨는 잠을 자기는커녕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씨는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수업 시간에 강사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은 자기가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은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평생 운전기사 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다른 업무를 한번 맡겨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김 씨의 말에 사장은 흔쾌히 그에게 다른 업무를 주었다. 그렇게 김 씨는 영업사원이 되었고 그 후에 3년 동안 그는 판매 부문에서 1위를 달성했다. 이때에도 김 씨는 마음속에 이 세상은 자기가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을 새기고 있었다. 현재 성적에 만족해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 씨는 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우리 회사 플라스틱 케이블 껍질은 전부 외주를 맡겨서 들여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 외주일을 제게도 주신다면 제가 한번 창업해서 납품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장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게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김 씨에게 주문서를 몇 개 넘겨주었다. 그렇게 김 씨는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직원이 300에서 4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공장으로 발전했다.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똑같은 날의 연속으로 여겨 변화 없이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새로운 날로 여겨 끊임없이 돌파를 시도한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무엇일까? 전자는 보이지 않는 틀에 갇혀서 변화할 엄두를 내지 않는다. 반면 후자는 인생은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틀을 깨고 나와 자신의 인생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게 한다. 이 세상은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는 이상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 한마디는 김 씨의 인생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왔다. 말의 위력은 이처럼 크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오게 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남에게 틀을 씌운다. 이 틀은 보이지 않는 족쇄와 같아서 자신이 묶인 줄도 모른 채 그저 신세 한탄만 하며 평생을 보내게 한다. 자신의 삶의 성과가 있길 바란다면 우선 이 보이지 않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의 초점은 보통 과거에 잃어버린 것에 맞춰져 있다. 이때 시간의 틀을 조금 전환하여 초점을 미래에 얻을 것에 맞추면 공경은 자연스레 해결된다. 아마 누구나 과거에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당시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고 심지어 죽음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별것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마주친 어려움을 현재라는 시간의 틀에서 보면 변함없이 어렵다. 그러나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진다. 그냥 지나가는 일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타임라인의 위력이고 가장 좋은 공경 탈출 방법이다. 다음은 미래의 틀을 이용한 효과 만점의 질문들이다. 10년 후의 당신은 오늘 내린 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미래의 당신이 현재의 당신에게 조언한다면 그는 당신에게 뭐라고 말할까? 현재 당신의 모습을 미래의 당신이 만족해야 할까? 미래의 당신은 현재 당신이 한 행동으로 어떤 대가를 치를까?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관건은 현재의 당신이 그것을 문제로 삼았다는 것이다.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신념은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서로 다른 행동은 각기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신념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를 간접적으로 결정한다. 생각하는 것만 바꿔도 인생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변한다.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이자 철학가인 소크라테스는 날카롭게 질문하던 이미지와는 달리 집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면모를 지녔다고 한다. 소위 세계 4대 추남에 속한 그에게는 의외로 아주 아름다운 그러나 괴팍한 성격의 아내가 있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아내가 부탁한 것을 완전히 잊은 채 광장에서 사람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자 아내는 그에게 욕을 퍼붓고 옆에 있는 더러운 물을 떠서 그의 몸에 쏟아 부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크게 화를 내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의연하게 옷에 묻은 물을 털고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면 비가 오기 마련이지. 누군가 그에게 왜 저런 아내와 결혼을 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승마술에 능한 자는 거친 말을 자주 몰았기에 그 지경에 오른 것이다. 내가 아내와 잘 지낼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다. 그가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알겠는가? 그는 문제를 대할 때 자유자재로 틀을 바꿀 수 있었다. 그에게 사나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수련 대상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을 바꿔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더 아름답게 보인다. 다른 사람의 비판과 질책을 받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화가 나는가? 그러면 당신은 현재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인생은 능동적인가 피동적인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의미의 틀을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신체가 우리의 생명의 하드웨어라면 신념은 소프트웨어이다. 사람은 매일 각종 정보를 접하고 뇌 속에 입력한다. 그리고 뇌 속의 신념의 연산을 거쳐 하나의 행동을 출력하고 이 행동은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며 그 결과가 쌓여서 인생을 구성한다. 우리는 사건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배우고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 또 스스로 책임지려 하고 전체적인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모든 것을 목표 실현에 필요한 자원으로 바꿀 수 있다. 의미의 틀 바꾸기 방법은 평생을 바다 위를 누빈 베테랑 선장과 같다. 일단 목표를 잡으면 바다의 풍향이 어떻게 바뀌든 돛을 조종해서 사방에 불어오는 바람을 목적지까지 가는 동력으로 바꾼다. 좌절에 대처하는 능력이란 무엇일까? 우선 자신감과 자존감, 이 두 가지 심리학 용어부터 알아보자. 자신감은 본인이 특정 상황을 성공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평가이다. 이 정의에서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이 자신감에 대해서 편파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항상 특정 상황이라는 꽤나 구체적인 범위를 소홀히 한다. 내 수업에 꼭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다.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항상 학생에게 되묻는다. 정말로 자신이 없나요? 진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다는 거에는 매우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학생들은 보통 할 말을 잇는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질문을 한다. 밥 먹는 것에는 자신이 있나요? 그건 물론이죠. 길을 걷는 것은요? 자신 있죠. 그런데도 자신이 없다고 말한다고요? 특정 무언가를 할 때 자신이 없다는 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없나요? 맞아요. 예를 들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말을 하는 것이죠. 위의 대화에서 눈치챘겠지만 자신감에는 특정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으며 그 일을 완수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만약에 그 상황을 잘 대처할 능력을 지녔다면 자신 있게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다. 그 능력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다. 사람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며 아주 정상적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누군가에게 자신감을 강요하지 말자. 특히 자녀에게는 더욱더 말이다. 아이가 자신 없어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치는데 이건 진짜 자신감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맞다.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은 자존감이 낮은 것이다. 자존감이란 무엇일까? 자존, 즉 자기 존중은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진행해 얻은 결과이다.
즉, 자신의 종합적인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한 인정이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서로 무엇이 다른지 분별할 수 있겠는가? 자신감은 특정 상황을 자신이 잘 대처해 내리라는 믿음이고, 자존감은 자신의 종합적인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어떤 일을 완수해낼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도 된다. 아직 그 일을 완수할 능력이 없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이고 변화하는 존재이다. 오늘은 할 수 없더라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음 날에는 해낼 수도 있다. 어떤 사건에 의해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자존감은 자아 가치에서 비롯된다. 직관적으로 자아 가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대화를 예로 들어보겠다. 당신이 골동품 애호가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당신은 1,000만 원 정도를 지불해서 오래된 팔찌를 샀습니다. 듣기로는 청나라 시대 서태후가 찾던 것으로 실제 가치는 10억 원을 웃돈다고 합시다. 그런 귀한 물건을 단돈 1,000만 원에 얻었지만 당신의 마음은 뒤숭숭하죠. 왜일까요? 이유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 감정사에게 들고 간 당신은 팔찌를 요리조리 살피는 감정사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매우 심란할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그 물건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전문가의 말을 믿게 됩니다. 만약 진품이라고 하면 당신은 천국에 간 듯한 느낌일 것입니다. 반대로 가품이라면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진 느낌이겠죠? 다른 사람의 한마디가 이처럼 당신의 기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이 골동품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이 이 골동품의 가치를 확실하게 잘 알고 있다면 전문가의 말에 신경을 쓸까요? 아니죠. 같은 이치로 만일 당신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매우 확신한다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웃을 때 속으로 그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 아마존에 사는 네가 어떻게 나의 가치를 알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람의 가치도 물건의 가치와 같습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매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확히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희노애락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단단히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높은 자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비교적 낮은 자아 가치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쉽게 휘둘린다. 그들의 감정은 타인 혹은 환경에 의해서 조종이 되며 다른 사람의 작은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자극을 받고 자신이 막대한 상처를 입는다고 생각한다. 그 까닭은 그들이 마치 가치의 불확실한 골동품처럼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외부 평가나 자신이 한 일의 가치로 자신을 평가한다. 그들은 자기 가치의 결정권을 손수 타인에게 돌려주고 동시에 자신의 인생 리모컨 역시 타인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조종하도록 만든다. 많은 부모가 심리학을 잘 몰라서 무지해서 뜻하지 않게 무의식 중에 아이에게 상처를 준다. 그게 진심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이미 성인이 된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가 해주지 못한 것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긍정과 인정, 그리고 격려를 해줄 수 있다. 스스로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상 그 누가 인정해 주겠는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새로운 평가를 해보자. 마지막으로 우리 자존감은 스스로에게 내린 자기 가치의 평가라는 것을 잊지 말자. 또한 모든 평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이라는 것이 없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생각하면 10점인 것이고 0점이라고 생각하면 0점인 것이다. 신념이 자신의 세계를 결정짓는다. 자신을 사랑하자. 지금 바로 자신에게 새로운 평가를 할 기회를 주자.